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새로운 계약. 2. 한국은 패배할 수 없다. 3. 미국도 무너졌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지난 4일 KT전차와 K9 자주포에 이어 총 30억 달러 규모의 FA-50 전투기 48기에 대한 수출이행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날 계약식에는 마리우스 보아슈차크 국방장관뿐만 아니라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었는데요. 폴란드 대통령이 남긴 연설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계약은 폴란드군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오늘이 우리 군대에서 소련제 전투기의 존재가 끝나게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질 거래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폴란드 대통령은 이날부로 폴란드를 얽매었던 소련의 망령을 물리치고 앞으로도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폴란드의 움직임에 자극받은 여러 동유럽 국가들에서도 소련식 무기체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군을 현대화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고중 폴란드를 필두로 한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등 비셰그리드 동맹국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요. 특히 슬로바키아는 폴란드와 같은 무기를 구매하겠다며 직접 한국으로 향할 거라고 전해졌는데 그 기세가 심상치가 않아 폴란드에 이은 또 한 번의 잭팟이 터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9월 21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킨텍스에서 국제방산 전시회 DX 코리아 2022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로 러시아로 인한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기에 어느 때보다 많은 국가들이 이번 박람회에 참석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중 슬로바키아에서는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30명이 넘는 회의원이 전세기까지 빌려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이전부터 한국 무기를 도입하고자 하는 의사를 계속해서 표시해 왔었는데 이번 행사에 국방부 장관 초청을 받아 VIP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박람회에 참석하는 국가들 중 국방부 장관이 직접 초청한 국가는 슬로바키아가 유일합니다. 현재 슬로바키아군은 2035년을 목표로 국방 발전 계획을 세우고 매년 수십억 유로씩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방산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러시아의 침략적 행보에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치명적인 패배를 당했지만 푸틴은 여전히 러시아가 승리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것 같습니다. 전 국민을 징병해서라도 기어코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겠다고 밝히며 에너지 자원 무기를 계속해서 휘두를 것이라고 천명했죠. 에너지 자원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던 유럽 국가들에게는 뼈아픈 겨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원유와 가스의 90% 이상을 러시아에서 수입해 오던 슬로바키아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슬로바키아는 다음이 자신이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EU의 테러 제재에 동참하며 우크라이나에 군사무기를 지원 보내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슬로바키아의 행보가 러시아의 눈에 매우 거슬렸었나 봅니다. 지난 7월 러시아 정부가 슬로바키아를 비호국 명단에 추가시켰는데요. 러시아 정부는 해외에서 러시아 외교 영사관에 대해 비우호적 행동을 하는 왜곡 목록을 업데이트했다. 해외 러시아 공관에 대한 호전적 행동이 계속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승인된 목록은 최종이 아니고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비우호국 명단에는 한국, 미국,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한때 같은 소련 소속이었던 슬로바키아까지 추가된 것이죠. 거기에 지난 8월에는 갑자기 송유관을 잠가 우크라이나를 경유 슬로바키아로 향하는 석유 공급을 중단해버렸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대금 지급 문제로 석유 수출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으며 4일 뒤 다시 송유관을 열었지만 이는 명백한 슬로바키아에 대한 경고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에서도 러시아 외교관 수십 명을 첩자 혐의로 추방하며 양국의 외교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현재 슬로바키아는 정군의 현대화를 선언하고 막대한 국방 예산을 투입해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맞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역시 구공산권 무기체계를 갖추고 있었는데 서방식 나토 표준 체계로 편입하기 위해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는데요. 최근 미국의 록히드 마틴에서 F-16V 구매를 결정했고 공군 훈련기, 군용 트럭, 장갑차, 드론 등 군 전반적인 장비 체계를 현대화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슬로바키아는 폴란드보다 앞서 우리 무기에 관심을 표해왔었는데요. 러시아의 2세대 전차 T-71을 운용하고 있던 슬로바키아 육군은 차세대 전차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었는데 가장 유력한 후보로 독일의 레오파르트 2와 한국의 K2 흑표 전차가 선정되었습니다. 군 전문가들은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폴란드의 무기체계에 영향을 크게 받기에 슬로바키아가 어떤 전차를 도입하는가는 폴란드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독일에 실망한 폴란드에서는 한국의 전차를 선택했었죠. 또한 지난 5월 슬로바키아에서 열렸던 국제방산 전시회 아이뎁 2022에 카이에서 참가해 한국제 전투기들을 선보였었습니다. 당시 슬로바키아 공군 사령관 로베르트 토트 소장이 직접 카이의 부스를 방문하여 FA-50에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FA-50이 F-16과 높은 호환성을 가지고 있고 운용 방법 역시 유사하여 기체전환 훈련에서 매우 높은 효율성을 보여준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죠. F-16V의 파일럿이 필요한 슬로바키아의 입장상 FA-50보다 나은 옵션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슬로바키아 국방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린 건지 이번 DX 코리아 2022에 30명이나 되는 대인원을 파견하여 한국 방산을 처음부터 끝까지 맛보고 갈 예정입니다. 슬로바키아 군 관계자들은 박람회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방산 기업들을 직접 방문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사천의 카이 공장과 창원의 K2 공장에 방문해 폴란드에서 도입한 한국 주력 무기들을 직접 살펴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슬로바키아는 우리에게 무기 수출을 요청한 나라들 중 가장 적극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슬로바키아의 이러한 움직임은 폴란드에서 들려온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한국과의 대규모 방산 수출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제는 계약을 이행하는 단계에 들어섰는데요. 현지 시간 16일 폴란드에 FA-50 48기를 수출하는 이행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계약 규모 30억 달러야 4조 원으로 역사상 최대 규모의 FA-50 수출입니다. 내년 말까지 FA-50 12기가 전달되고 폴란드 공군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FA-50PL 36기가 오는 25년 하반기부터 인도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식에 슬로바키아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2018년 당시 슬로바키아 공군은 소련제 미그 29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의 F-16 개량형인 F-16V 14대를 13억 달러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아직까지 초도 물량도 인도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계약을 체결한 지 1년도 안 되어 물량을 공급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으니 차일피일 공급을 미루고 있는 미국의 록히드 마틴과 매우 비교되는 상황이죠. 사실 F-16V의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현재 F-16V의 생산 라인인 록히드 마틴의 그린빌 공장은 월간 4기만을 제작할 수 있어 공급의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네요. 록히드 마틴 입장에서도 더 많은 생산을 위해 투자를 하기에는 F-16이 결국 개발된 지 43년이 넘은 구형 전투기라는 사실에 추가 투자가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슬로바키아가 F-16V를 인도받는 건 20년대 후반으로 예측되고 있어 슬로바키아 공군 전력 공백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훨씬 저렴한 가격에 폴란드에 생산기지와 비행학교가 건설될 예정인 FA-50을 고르지 않는 건 어리석은 선택일 것입니다. 이번 한국과의 대규모 방산 거래를 통해 한국만 막대한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꼭 그렇지만도 않은데요. 한국이 폴란드를 유럽 무기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기 위해
폴란드 현지에 K2, K9, FA50의 생산 기지를 건설할 뿐만 아니라 파일럿 교육을 위한 국제비행학교도 설립하여 향후 동유럽 방위산업의 중심지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의 차세대 무기인 K3 전차와 KF-21 보라매의 개발에 폴란드를 참여시켜 함께 유럽 방산 시장을 이끌어갈 파트너가 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한국 방산이 잘 되면 잘 될수록 폴란드에도 막대한 이윤이 흘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폴란드와 한국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에 슬로바키아는 배가 아픈 듯합니다. 사실 슬로바키아는 폴란드보다 오래전부터 한국과 경제협력을 이어왔었는데요. 과거 소련에서 벗어났을 당시 마땅한 산업 기반이 없었던 슬로바키아는 살아남기 위해 저렴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제조업을 발달시키고 적극적으로 유럽의 자동차 기업들을 유치해 유럽 자동차 생산의 거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유럽의 자동차 공장 역할을 하며 구공산권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경제를 구축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자동차 기업들도 슬로바키아에 유럽 생산 기지를 건설하여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었습니다. 또한 기아, 현대, 삼성전자 등 100개가 넘는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여 양국의 경제적 교류가 활발한 상태이며 슬로바키아에서도 한류 열풍이 뜨거워 대학에 한국어학과가 설립될 정도입니다. 슬로바키아 차량 점유율 1위가 현대 기아일 정도로 슬로바키아의 한국 사랑은 각별했고 오래 함께 일해온 경력이 있는데 이런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방산 사업을 폴란드에서만 진행한다는 소식에 우리는 더 잘 해낼 수 있다며 한국까지 찾아온 것이죠. 이참에 폴란드를 중심으로 전 유럽에 한국 방산기업 지부를 설치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국 무기를 팔기 위해 전 세계를 발로 뛰어다니며 머리를 숙였어야 했는데 이제는 직접 한국까지 찾아와 제발 무기를 팔아달라고 할 정도로 우리 방산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세계 각국이 군비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공격기 등 한국 무기가 큰 인기를 끌며 폴란드와의 계약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여러 국가와의 새로운 무기 계약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최근에는 잠수함 도입 경쟁 역시 치열해지면서 뛰어난 조선 기술을 보유한 한국의 잠수함이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호주에서 잠수함 도입을 위한 경쟁이 벌어졌는데 한국과 미국, 프랑스 3파전으로 좁혀지며 우리 기업들이 다시 한번 승리를 쟁취해낼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현재 미국의 잠수함 건조 능력으로는 호주용 잠수함까지 수용할 여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부에서 호주 잠수함 초기분을 본인들이 건조하겠다고 나서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는 현재 스웨덴에서 기술 지원을 받아 건조한 배수량 3,000톤의 콜린스급 잠수함 6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6척의 잠수함은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에 걸쳐 추역해왔기에 2030년대 초에 수명이 끝날 예정인데요. 이에 호주는 2014년부터 콜린스급 잠수함을 대체할 제레시 잠수함 12척을 도입하기 위해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지난 2016년 4월 독일, 스웨덴, 일본, 프랑스 4개국 업체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소트핀, 바라코다급 잠수함을 제안한 프랑스의 나발그룹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쇼트핀 바라코다급은 프랑스 해군의 차세대 핵잠수함인 바라코다급의 재래식 추진 버전입니다. 치열한 경쟁 끝에 프랑스 잠수함이 선정되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호주 국방부와 프랑스 나발그룹과의 정식 계약은 2019년 2월이 되어서야 체결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호주에서 추후 건조할 잠수함의 척당 가격이 우리 돈으로 4조 원이 넘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9월 논란 끝에 결국 프랑스의 날벼락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과거 재래식 잠수함 도입 계획을 밝혔던 호주가 핵잠수함으로 방향을 바꾸며 큰 파문을 불러온 것인데요. 호주, 영국, 미국의 앞 글자를 딴 오쿠스라는 상국안보 파트너십을 출범하며
호주가 프랑스와 맺은 잠수함 건조 계약을 취소하고 나섰습니다. 당연히 프랑스는 크게 반발했지만 든든한 동맹국을 만난 호주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영국의 도움을 받아 핵잠수함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죠. 호주는 미국에서 핵잠수함 관련 기술을 이전받아 자국에서 최소 8척의 핵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오쿠스 당사자들은 핵잠수함에 재래식 무기만 탑재할 계획이기 때문에 핵 비확산 조약을 위배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계획을 밀고 나갔습니다. 한편 호주의 조선업은 콜린스급 사업의 오랜 지연, 수상 전투함의 건조 지형 등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 적이 거의 없는데요. 프랑스의 지원으로 건조하려던 잠수함도 제때 건조될지 의문이 제기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호주는 콜린스급 6척의 수명 연장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었죠. 특히 이번 핵잠수함 사업의 경우 미국의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훨씬 복잡한 핵잠수함의 구조 때문에 제대 건조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호주의 어려운 상황을 지켜보던 외국 업체들은 호주가 핵잠수함을 도입할 때까지 능력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3,000톤급의 잠수함을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자는 우리나라였는데요. 지난 2022년 7월 우리나라는 호주에게 잠수함 인도까지 남은 7년 안에 리튬 배터리를 탑재한 3,000톤급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기반 첨단 재래식 잠수함 7척을 건조해주겠다 제안했습니다. 또한 기존 계약을 파기당했던 프랑스도 제안에 나섰습니다. 지난 9월 오쿠스에게 등을 찔렸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던 프랑스 대통령이 호주 해군 능력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건조한 재래식 잠수함 4척을 제안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입니다. 이제 호주는 날아가는 콜린스급을 고쳐 쓰느냐, 새로운 재래식 잠수함을 일부 도입해서 핵잠수함이 배치될 때까지 쓰느냐를 결정해야 합니다. 한편 미국에서도 호주의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외신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해군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가 도입할 잠수함의 초기분을 자신들이 건조하고 호주가 비용을 대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측의 제안을 호주가 받아들일 경우 최소한 초기 물량만큼은 호주가 목표하는 2030년대 초까지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는 현재 미국의 잠수함 건조 능력으로는 호주용 잠수함까지 수용할 여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 해군은 여러 차례 미국 잠수함 건조 업체들의 능력이 떨어지고 그 때문에 비용 및 일정이 초과되고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현재 호주는 미국 측의 제안과 우리나라의 제안, 그리고 프랑스의 제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또 한 번 호주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한국조선업의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한국의 승리를 점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한국조선 사업 전반에 관한 관심 역시 커지고 있는데요. 여러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특히나 LNG선 설비 기술은 단연코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설계 도면을 그대로 보여줘도 못 따라올 정도라고 하죠. 현대 3호 중공업의 한 관계자는 LNG 운반선 핵심은 화물창입니다. 설계 원천 기술은 프랑스 GTT 게스트런포트 테크니가스가 갖고 있지만 설비 기술은 단연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같은 설계 도면을 보고 시공해도 한국을 따라올 수 없는 겁니다. 국내 3사만이 경쟁한다는 평가가 나온 것도 바로 이 시공 기술 덕분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단순 수주량 경쟁에서 벗어나 고부가 가치 선박 중심의 선별 수주 영업을 가능하게 한 주역도 바로 LNG 운반선이네요. 그로 인해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일감 절벽을 우려하던 조선업계가 다시 바쁘게 뛰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내 한 언론에서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와 더불어 한국조선해양이 수주한 LNG 운반선을 건조하는 핵심 기지인 영암조선소를 찾았습니다. 앞서 주문된 선박들이 진수된 뒤 그 빈자리를 최근 집중적으로 수주한 LNG 운반선들이 속속 채우고 있었는데요. 매체는 영암조선소가 2026년 일감까지 이미 확보를 마무리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현재 건조되고 있는 LNG 운반선에 올라 선박의 내부 모습에 대해서도 보도했는데요. 그리스의 알파가스사가 주문한 세 척의 LNG 운반선 가운데 첫 번째로 건조되는 선박에 올라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해당 선박은 내년 4월 진수돼 선두사에 인도될 예정으로 주요 화물창 건조 작업이 마무리된 상태로 초저온 액체 저장을 위한 피막을 설치하는 멤브레인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자는 선박에 오르는 과정을 세세하게 전했는데요. 도크와 선박을 연결하는 철제 사다리를 통해 화물창 내부로 들어섰으며 선박 내부와 통하는 통로 입구에서 에어컨을 통해 옷과 신발을 묻는 흙먼지들을 모두 털어낸 뒤 들어갔다고 합니다. 영하 192도 이하의 액체 상태인 LNG가 실려야 하는 화물창인 만큼 건조 단계에서부터 내부 오염을 막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썼다고 하는데요. 내부에 들어서자 흡사 대형 빌딩의 건설 현장에 들어선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바닥만 1200로 약 360평에 달하며 높이는 아파트 10층 수준인 약 30m라고 하니 그 표현이 이해됩니다. 이곳 화물창에만 5만여 톤의 LNG를 실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선박은 이러한 규모의 화물창 3기를 탑재할 것이며 폭이 좁은 선수엔 소형 화물창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총 4개의 화물창을 탑재하는 선박의 LNG 운반량은 무려 17만 4천 톤에 달합니다. 현장을 안내한 현대사무중공업 책임자는 극저온 상태에서 액화 보관된 LNG가 끊임없이 기체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지니고 있어 이를 제어하는 기술이 핵심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영하 196도 이하를 버릴 수 있는 초고성능 후판으로 만든 스테인리스 주름판으로 가장 바깥을 감싸고 박멸 우레탄 폼으로 한 번 더 감쌉니다. 바로 이 감싸는 작업의 경쟁국은 쫓아올 수 없는 한국만의 강점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안정적인 LNG 수송을 위해 필수적인 화물창을 GTT의 설계대로 제작한다고 해도 시공 능력에서 경쟁국과 차이를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 책임자는 현대사무중공업의 핵심은 용접 기술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사무중공업은 얇지도 두껍지도 않게 화물창 전체 이음매가 동일한 강도를 지닐 수 있게 자동화 설비를 구축한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용접 작업 전체를 사람의 손으로 해야 했습니다. 그 때문에 고숙련된 작업자가 투입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현재는 자동화되어 자동화 용접 설비가 화물창 벽면을 따라 이동해가며 용접을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고성능 용접을 전문으로 하는 로봇이 작업을 맡은 뒤로는 선박 건조 기간도 짧아지게 됐다고 합니다. 또한 책임자는 본임이 잘 돼야 자연적으로 기화하는 LNG 양을 줄일 수 있고 안정적으로 수송도 할 수 있다며 본행 작업은 화물의 안정적인 수송뿐 아니라 선박 본체가 극저온에 노출돼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현대중공업그룹을 비롯한 국내 조선업계는 한 척당 100억 원 상당의 로열티를 줄이기 위해 국책사업으로 한국형 LNG 화물창 개발에 도전장을 낸 상태입니다. 한국형 화물창 기술 개발을 완료하면 조선사의 수익성 개선과 건조 비용 감소에 따른 수주 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기에 많은 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멈추지 않는 기술 개발을 통해 계속해서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조선업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